자, 오늘부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기로 했습니다. 읽기로 했고, 이렇게 어렵게 보면 어려운 책이고 쉽게 보면은 쉬운 책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책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또 미국에서 유명한 다큐 채널에서 미국인가 영국인가 모르겠네. 이걸 또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 있어요. 10부작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밤에 보면 잠이 잘 와. 영상이 아주 그냥 블록버스터 영화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근데 나는 희한하게 3부를 못 넘어가더라고.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지구 편 막 마지막 편 보다가 꼭 잠들어서. 어쨌든 칼 세이건 코스모스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청소년들에게 꼭 읽었으면 하는 책 1위에 올라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모스가 뭔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우주라는 의미도 있고 질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는 어떤 체계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시스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이치, 어떤 흐름 이런 거를 코스모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영어 번역이나 직역이나 의역이나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꽃도 있죠. 꽃, 코스모스 꽃, 그치? 예. 와, 이 책이 벌써 2004년, 2006년, 2013년, 2018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군요. 네. 자, 칼 세이건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앤드류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문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남겨놨네요.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하나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참 재밌는 거죠. 영겁이라는 말이 있고 찰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완전 대비되는 말이거든. 영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간 개념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겁의 개념은 우주가 한번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생각하는 우주관인 거야. 불교에서 생각하는 우주가 한번 탄생했다가 소멸하는 그 시간을 겁이라고 하는데 앞에 영자를 붙였죠.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시간을 영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찰나는 뭐니? 한순간. 그치? 네. 한순간의 그 짧은 순간을 우리가 찰나라고 하는데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잖아요. 그치? 천문학자들은 맨날 밤하늘의 별을 어디 갔어?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은 지금 현재 동시간대는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야. 알고 있니? 예를 들어서 뭐 천억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천억 광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습이 아닌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간과 공간 사이는 굉장히 시간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별의 모습을 지금 현재 순간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 뜻을. 그래서 이 친구한테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읽어볼 건데요. 서문. 이 서문은 이 누구야? 이 친구인 이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앤드류안. 이 사람이 이제 써준 거고요. 칼 세이건의 빈 의자 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냥 빨리 한번 쭈르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정관. 요건 한자 뜻 그대로 보면 정, 고요히, 관,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에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바닷가 놀러 가면은 파도 치는 거 바다멍 하죠, 그렇죠? 물 멍 때리면서 특히 동해바다 막 밤에 밤바다 막 이렇게 치는 거 보면은 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우주를 보면서, 그렇지? 우주를 보면서 뭔가 멍해지는 거야. 우주멍.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예, 미지, 아직 미자, 알지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것 중에서 모르는 세계와 마주함. 그렇죠. 사람이 또 불멍하지, 그치? 사람이 불멍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은 형태가 없어. 어떤 고착화된, 정형화된 형태가 없이 막 변한단 말이야. 그게 신기한 거야.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서 주변 사물을 보면은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마찬가지죠.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울림, 우주멍,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에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창백한 푸른 점에서. 자, 창백한 푸른 점은 뭐냐면 미국 나사에서 보이저, 나도 잘 몰라요. 예. 보이저 프로젝트인가? 뭐 이거를 해요. 그래서 위성을, 탐사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태양계 밖으로 한번 쏴보자.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게 아마 1970년대 중후반으로는 알고 있는데 쐈죠? 보이저 11호인가? 잘 모르겠네. 쐈어요. 쏴서 이 탐사선이 토성쯤인가 목성쯤인가 가물가물합니다만 이쯤 왔을 때 이 칼 세이건이 건의를 합니다. 뭘 건의하냐면 야, 우리 탐사선 이거 지구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이게 만약에 탐사선이 한번 방향을 딱 틀어버리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칼 세이건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탐사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놔서 지구를 찍었죠. 그치? 근데 지구가 굉장히 까만 우주에 이렇게 손톱만큼 새끼 손톱보다 더 작게 찍힌 거야, 사진이.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붙이고 이렇게 칼 세이건이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넓은 광막한 우주에서 꼴랑 작은 점 하나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지그 볶고 살고 있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신의 한 수를 꼽혔죠. 그때 돌리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칼은 자연에 묻혀서 사색하며 글쓰기를 즐겼다. 뉴욕주 이타카시 소재의 우리 집을 둘러싼 바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말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방의 창을 통하여 폭포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뜰이 가득히 밀려온다. 칼은 몇 시간씩 뜰에 놓인 테이블에 꼼짝도 않고 앉아있고는 했다. 백색 소음의 물소리가 만들어내는 음악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내게 하고는 했다.
나와 칼이 잊혀진 조상들의 그림자를 공동 집필할 당시 일이다. 컴퓨터에서 눈을 떼어 시선을 창밖으로 잠시 돌렸더니 덩치가 엄청나게 큰 사슴 한 마리가 칼의 어깨 너머로 원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네. 칼은 등 뒤에 사슴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 앞에 놓인 우리의 원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집중하기는 사슴도 마찬가지였다. 칼이 원고에 뭐라고 쓰는지 알고 싶기로 하다는 표정으로 칼의 어깨 너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 영겁의 역사가 층층이 새겨져 있는 저 절벽, 그리고 사슴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은 아직 그대로인데 칼이 앉아서 글을 쓰던 의자만이 텅 비어 있구나. 죽었나 보네.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들의 관계를 난 잘 모르고 나도 이 책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 칼 세이건을 좀 추모하는 그런 내용인가? 네. 칼이 우리 곁을 떠난다. 맞네. 네. 행성지구는 태양을 10바퀴 돌았고 그렇군요. 추모하는 글이구나. 네. 그동안 이 작은 세상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눈부신 지상과 가없는 지식을 가진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지구 문명이 최근에 밟아온 길을 두고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리고 지구 문명의 야만성과 우리를 둘러싼 무명에 대항해서 또 어떤 운동들을 펼쳤을까?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했을까? 지난 10년 동안 나는 칼을 그리워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함께 일을 하던 파트너였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과학진흥과 우주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이성적 사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한다. 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주제인 생태계 문제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태로 방기돼 있다. 이 방기라는 말은 뭐예요? 방관, 유기 이걸 합쳐서 방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비극적 방치가 가져온 폐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에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건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칼의 위대성 때문이다. 내가 앞에 나서서 그 대신 무엇을 하든 그건 20여 년 동안 그가 나눴던 깊은 대화의 근거한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칼이 일생 동안 해온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라면 이야기했을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행성학회가 최근에 이룩한 위협 같은 게 그 예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태양 돋친 우리의 코스모스 1호를 우주에 진수한 업적이 특히 그렇다. 이게 주석은 안 읽을게요.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리 프리드먼을 향해 자신이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이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그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칼이 살아있었다면 이 계획을 우주개발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재정 지원을 요청하러 다녔을 것이다. 나는 그의 설득력을 신뢰한다. 칼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코스모스 2호의 진수 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미사일 하나 쏘아 올리는 것도 엄청나잖아. 그치? 예전에 우리가 나로 쏘아 올렸다 실패했죠. 그때 대략 한 7천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이게 나로 개발하고 쏘아 올리는 게. 그때 한번 올라가다 뻥 해가지고 7천억짜리 폭죽이 돼버렸는데 물론 2차 발사 때는 성공을 했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자, 화상 탐사 계획들이 최근에 성취한 여러 가지 발견들을 보고 칼은 지금쯤 한껏 고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옛 학생들이 이 계획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 카신이 하이언소 탐사를 통해서 칼은 토성과 타이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을 것이다. 아니, 훨씬 더 많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고지에 올라섰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성과 태양계의 외곽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칼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에 우리가 획득한 행성과 위성들의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단 하나만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주저앉고 타이탄의 영상을 선택하겠다. 타이탄이야말로 그가 일생 동안 꿈꿔던 천체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타이탄의 해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내려보낸 하이언소 탐사 로봇이 촬영한 사진을 골라 적겠다. 얼음으로 덮인 고지대들, 지금은 물이 모두 말라버린 강줄기들, 그리고 한때 바다였던 지역의 해안선 같은 흔적들이 잘 보이는 바로 그 사진 말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타이탄의 해안이 내게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프랑스 남부의 비아리츠를 빼닮은 듯하다. 칼은 1930년대에 브루클린에서 살던 소년 시절부터 행성과 위성들이 구체적 실체로 부각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해왔다. 타이탄의 대기가 인간이 살아가기 아무리 나쁜 환경이더라도
타이탄의 해안선은 칼에 기대해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진수되기 여러 해 전에 이미 칼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불완전한 임무 없는 능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주왕복선 계획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썩 내키지 않는 지원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과학 예산이 소리 없이 슬슬 새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칼은 우주왕복선 요거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 돈 또 많이 들어가잖아, 그치? 그거는 사람을 태워서 우주 밖으로 보냈다가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당대에는 그때 당시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 경쟁 개발 자체가 어떤 그 국가 수건 산업 경쟁이 돼버렸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 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누가 먼저 올렸습니까? 소련이 먼저 올렸죠.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지구상 최초의 우주인이 나왔고 여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나사가 계획을 바꿨어요. 그 계획 바꾼 게 뭐예요? 야, 우리 달 먼저 가자. 그래서 아폴로 계획이라는 걸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 입장에서는 야, 그 사람 쏘아 올리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저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게 더 먼저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지금쯤 그는 연방 정부로부터 우주과학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려는 싸움에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진흥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벌려나갔을 것이다. 또 우리가 최근 수년 동안에 직면해냈던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폭고들에 대하여 예리한 반론을 제기하는 운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했을 것이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칼 혼자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칼은 꼭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미국의 최근 상황을 두고 칼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독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하는 다음 이야기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칼은 자신이 미국의 시민이란 사실에 커다란 긍지를 갖고 살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국의 위대함은 각종 선거제도의 정직성과 성실성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각종 제도의 근거로 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국내법과 국제법이 정하는 모든 규약을 존중하려는 미국 국민의 의식과 태도, 엄밀하고 정확한 증거와 진실을 요구하는 문화 등이 칼이 자랑하는 이 나라의 특징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 나라와 국민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가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해왔으며 재앙이 닥쳐올 때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또한 갖고 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꼭 지켜내려는 가치들 중에는 과학과 공공교육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선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 대한 칼의 반응은 뻔하지 않겠는가? 자, 칼은 2001년 9월 11일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9.11 사건이죠? 5년 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는 중동의 메카에서건 아메리카 대륙의 바이블 벨트에서건 점차 세를 얻어가는 종교 근본주의자들 활동을 우리의 가치체계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와 가치관을 달리하는 외부 또는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내부로부터 쉽게 올 수 있다. 근본주의자들을 지배하는 사고의 뿌리가 무엇인지 간파한 칼은 수면 위로 은근슬쩍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 해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경합하고 있는 가정들의 경중을 가늠하고 그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의 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객관적인 근거, 그렇죠? 과학이 우선시하는 게 바로 자료잖아, 자료. 바로 자료가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객관적 근거가 되겠지. 그게 과학의 힘이고, 그래서 그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과학, 암흑의 시대를 비추는 촛불을 썼다. 굴수이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세적 구문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그는 이 책을 지필할 힘을 짜냈던 것이다. 이 책은 병마와 싸우는 삶의 마지막 기간 중에 그가 쓰고자 했던 두 책 중에 하나였다. 의사는 굴수이식이 진행되는 몇 개월 사이에 책을 2권이라도 읽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하물며 지필은 이야기에서 더 못하겠는가. 칼은 평소에 첨단 과학기술의 뿌리를 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숙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과학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므로 나는 칼 세이건 재단이 칼 세이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칼이 매우 흡족해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 CSA는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 템파 지역 중등학생들이 현대과학이 찾아낸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계획은 우리가 플로리다주의 휴머니스트 연맹과 이 지방 침례교회들과 함께 이뤄낸 놀라운 협력 결과다. 이 세 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했다.
이 협력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세상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인 금년에는 모두 7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낙후 지역의 어린이들이다. 나는 행성학회 회원들 중에서 과학적 사고의 가치를 높이 여기고 사회 문제에 대해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며 칼의 이상에 동조하는 이라며 누구든지 칼 세이건 재단의 문을 두드려주기 바란다.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전 부통령 엘 고어가 만든 지구온난화에 관한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면서 나는 칼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버드에서 한때 가르친 적이 있고 또 오랫동안 친구였던 엘 고어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영화에서 엘은 자신의 사고체계에 남긴 칼의 영향을 수차례 피력했다. 칼에 져서 창백한 푸른점의 화두를 자신의 기억에서 다시 떠올림으로써 그는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영성적 충격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때 영성은 좀 한자가 안 나와 있겠지만 영원, 그다음에 그 종교적인 말도 돼요. 영성이라고 하면. 이젠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먼 과거의 추억이다. 그때 우리는 지출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엄밀하며 설득력 또한 출중한 논지들을 개발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행성지구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야 하고 그리하여 무감각 상태에 빠진 인류를 그 깊은 잠에서 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인들의 통일과 무감각에서의 각성만이 생명의 원천인 이 행성지구를 환경재앙의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던 날 칼이 들고 갔던 서류 가방은 자물쇠가 채워진 채 1996년 12월 상태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가방은 하나의 타임캡슐이었다. 그즈음 그가 하던 일과 칼에게 허락된 마지막 며칠의 유해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 가방 안에 간직돼 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어쩐지 내용물을 들춰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자 바로 지금이 가방을 열고 안의 내용물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듯한 숫자 조합을 몇 가지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런데 내 생일을 숫자로 조합해 넣자 황금빛의 빗장이 찰칵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열렸다. 우리 가족의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다. 당시 14살이던 딸 샤샤가 보낸 토성 모양의 생일 축하 카드가 보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보안 배지들이 묶음도 나왔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찍은 유로파의 사진이 책의 뒷면을 장식한 사이언스 잡지 한 권, 각종 행성들의 표면을 담은 여러 장의 슬라이드, 크리스 치바가 결코 실현될 수 없었던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는 메모 쪽지 등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닐 타이슨에게 보내는 칼의 답장 편지도 나왔다. 브론코스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이던 닐이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커리어를 칼에게 문의한 이후 둘은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는 관계였었다. 또 눈에 띄는 편지가 있었다. 내용인즉 행성 보고서의 한 독자가 물어온 질문에 칼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칼린 앤더슨의 부탁이었다. 간단한 분자 구조의 기체들의 자외선을 쪼이며 어떻게 복잡한 유기물 찌꺼기로 변하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다. 칼린의 요구에 칼은 물론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뜻 답했다. 미술가인 돈 데이비스에게 보내는 메모는 영화 콘택트에 필요한 천체들의 영상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과학자이면서 미술가인 빌 하르트만이 칼에게 화성의 운석 구동에 관해 묻는 내용이었다. 나사에서 1997년에 열릴 원시 화성에 관한 워크숍과 또 백악관에서 그 12월에 열릴 우주개발의 미래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 칼이 기조연설을 수락한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들이 있었다.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맞으면서 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악관 회의에 자신의 생각이 전달되도록 하고 싶어 했다. 당시 칼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0년의 우주개발 역사가 성취해 놓은 것들 위해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다. 칼은 별을 향한 긴 여정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류의 의지가 혹시 사그라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크게 우려했다. 침대에 누워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하려던 기조연설의 내용을 있는 힘을 다해 구술해 갔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나는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감내했다.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며칠 후 부통령 고은은 칼의 구술 내용을 대독하는 것으로 예정됐던 백악관 회의를 시작했다. 칼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칼의 메시지가 백악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에 미소로 답했다. 이미 담갈색으로 변해가던 그의 두 눈망울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엘고에 대한 고마움, 우주과학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전했다는 안도감, 우주과학의 미래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 등이 그의 눈빛에 섞여 있었다. 우주과학 미래에 대한 그의 우려는 적어도 짧은 시간 척도로 보았을 때 아주 타당한 것이었음이 그 후로 판명되었다. 앞으로 두 걸음 나갔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식의 변화로 인류는 역사의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 별을 향한 여정에서도 우리는 우회로들을 종종 만나곤 했다.
의외로야말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아닌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지구인들은 칼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것이다. 칼이 앉아있던 그 의자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됐지만 그가 우리에게 전한 이상과 가치관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가 꿈꿔오던 가까워오던 꿈들마저 인류 전체의 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2006년 가을 앤드류안이 이게 이제 책이 판본이 바뀌니까 이렇게 서문을 또 새로 썼습니다. 거의 서문의 내용은 뭐 추모 형태가 되겠죠. 예, 세이건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예, 코넬 대학에서 이제 수업하는 칼 세이건의 이제 모습. 이때는 장발이 유행했어서 학생들 다 장발입니다. 예, 70년대가 되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머릿말이 되겠죠. 이 책의 머릿말입니다. 인간이 여러 세대에 걸쳐 부지런히 연구를 계속한다면 지금은 짙은 암흑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에 빛이 비쳐 그 안에 숨어있는 진리의 실상이 밖으로 드러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를 하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로는 부족하다. 누가 자신의 일생을 하늘을 연구하는 데만 온통 바친다고 하더라도 우주와 같은 엄청난 주제를 다루기에 한 사람의 일생은 너무 짧고 부족하다. 진리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서서히 밝혀지게 마련이다. 우리 먼 후손들은 자신들에게는 아주 뻔한 것들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었음을 의아해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발견이 먼 미래에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에 대한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끊임없이 연구해서 밝혀야 할 그 무엇을 우주가 무궁무진으로 품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우주가 혹시라도 그러한 우주라면 우리는 그것을 한낱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존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의 신비는 단 한 번에 한꺼번에 밝혀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네카 자연학의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이 내용이 1세기 때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요 내용이 1세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단 얘기야, 이 사람이. 자, 고대인들은 일상의 대화나 관습에서 가장 사소한 일조차 하늘의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하곤 했다. 그렇지,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은 뭐 하늘이 벌을 내린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잖아. 마법의 주문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1000년경 아시리아인들은 벌레가 치통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벌레를 쫓는 이 주문을 보면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누가 하늘을 창조한 다음에 하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땅은 강들을 만들고 강들은 작은 물길들을 열어놓았다. 그 물길이 여기저기 늪지를 창조하고 늪지들이 벌레를 만들었다. 벌레가 사마시에게 가서 울자 그의 눈물이 에아의 앞까지 흘렀다. 제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시겠으며 마실 것으로 또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화과 열매 말린 것을 주마. 그리고 살구도.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씀입니까? 겨우 무화과 말린 것과 살구라니요. 저를 높이 올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와 잇몸 사이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오 벌레야, 네가 정녕 그것을 원한다면 에아의 억센 주먹이 너를 뭉개버릴 것이다. 이게 치통을 막아내는 마법의 주문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요 주문이 언제 거라고? 기원전 1000년경 아시리아인들의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4년이니까 3000년 전이 되겠다. 그렇지?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아시아도 충치라고 하잖아. 충치. 이 충이 벌레 충자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가 벌레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주문의 활용 방법, 싸구려 맥주, 그리고 기름을 함께 잘 섞은 다음 이 주문을 3번 외워서 약을 만들어 아픈 이에게 바른다. 자, 우리의 먼 조상들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무척 애를 썼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에 이르는 바른 길을 터득하지 못했다. 그들의 세상은 작지만 진귀하고 질서 정연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아누, 에아, 사마시아 같은 신들이 지배했다. 사람이 세상의 근본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몫을 한다고 믿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아주 깊은 근본에서부터 연결돼 있었다.
싸구려 맥주로 치통을 다스리려던 그들의 소박한 생각에서도 우리는 인류의 사고방식과 우주론적 신비의 뿌리 깊은 연계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어때요? 세상을 뭐 지금은 과학으로 세상을 인지를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이 이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15세기 이후부터 신 대신에 사람의 이성이 대신하게 됐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수학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교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됐으며 공간적으로 광막하게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활동은 얼른 보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쵸? 우주라는 시간은 어마무시합니다. 그 중에 인간의 생애는 아주 그냥 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지.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 그치?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으로 압축을 하면 인류가 생겨난 것은 뭐라더라?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23시 50분? 요때 인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대충. 그죠?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지구 안에서 보더라도. 그러면은 이 우주의 시간으로 볼 때 야, 이거 뭐 인간은 뭐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런 가치도 없다. 맞는 말이야. 자,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많이 자라 코스모스와 멀리 떨어진 지 오래됐다. 이제 코스모스는 우리의 일상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별개의 세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학은 이와는 아주 다른 우주의 실상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주는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로 황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은 결코 아니다. 우리도 코스모스 일부다. 이것은 결코 시적 수사가 아니다. 수사는 말을 꾸미는 것. 인간과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다.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으며 인류의 장차 운명도 코스모스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요거 아마 여러분들 수필이 있을 텐데 수필 교과서 실려 있을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뻥 하면서 그래서 사람 몸속에 있는 뭐 철분, 뭐 인, 뭐 이런 것들, 그치? 이게 이제 우주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교과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인류 진화의 역사에 있었던 대사건들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까지도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기원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1976년의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바이킹 착륙선의 비행 화상 촬영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수백 명에 이르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화성 탐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단하다. 70년대에 벌써 화성 탐사를 하고 있어요. 화성,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 속한 하나의 행성이지만 지구가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세상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선 2대를 지구가 아닌 다른 세상에 착륙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놀랄만한 볼거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바이킹 우주 탐사 계획의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드러내고 남았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이 인류사적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다. 당시 신문들은 화성 착륙 사건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텔레비전 방송 매체도 바이킹 우주선 계획에 눈을 감고 있었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결정적 단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확실해지자 문자와 영상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중매체들의 바이킹 계획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중은 불확실성을 못 견디게 싫어한다. 화성의 하늘이 우리에게 익숙한 푸른색이 아니라 연분홍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화성도 지구와 같이 푸른색의 하늘을 하고 있다고 잘못 알려져 그렇게 공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화성의 하늘이 연분홍색이라고 발표하자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 하고 야유하기 시작했다. 화성이 지구와 닮기를 바랐던 그들의 심경이 그 야유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언론과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화성이 지구와 다르다는 것이 알려지면 시청자들의 관심도 화성에서 멀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성 표면에 펼쳐진 풍경은 경이롭다 못해 숨이 멎을 정도의 것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성 탐사에 전 지구적 규모의 엄청난 관심이 상존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생명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과 문명의 탐색,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등을 밝혀내는 일이 인간 존재의 근원과 관계된 인간 정체성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 사고의 저변에는 자신의 기원에 관한 관심이 두껍게 깔려 있게 마련이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이 대중의 관심을 기원의 문제로 끌어갈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젠트리 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이킹 탐사계획의 자료 분석과 탐사 설계의 책임자였으며 탁월한 조직 결성 능력의 소유자였다. 우리들은 지나가는 말로 대중의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외계인이 발견되었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 황무지야. 뭐 탐사선을 보냈다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라이브로 지금은 화성 탐사 라이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뭔지 모르겠네. 패스파인더 몇 개 가 있죠. 화성에. 그치? 예, 얘네들이 보내는 그 영상과 사진을 4K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생생하게. 근데 이때는 뭐 70년대니까 흑백 사진 몇 장 이렇게 전송됐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색깔도 아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화면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광학 성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우리 같은 대중들은 큰 관심은 없었을 거야. 근데 지금 칼 세이건은 이런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던 중 언젠가 젠트리가 영상물 프로덕션 회사를 차려서 자연과학을 손에 들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자는 제안을 내게 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게 됐다. 그러던 중 공공방송 프로 제공 협회의 KCTA라는 이름의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 지사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천문학을 다루지만 인간을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하는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하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삼지만 그들의 가슴과 머리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그들의 귀와 눈에 하나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획물을 만들어보자는 합의였다. 금융기관과 만나고 연출자를 고용하는 등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스모스라는 이름의 3년 프로젝트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지구 전체 인구의 3%에 이르는 숫자다. 우리는 코스모스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대중에게 과학학의 근본 아이디어와 방법 그리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대중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질문은 그것이 깊은 수준에서 던져진 진지한 물음이라면 반드시 엄청난 수의 지구인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현대 문명은 현 시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어쩌면 이 갈림길에서 선택이 인류라는 종 전체에게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하든 과학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든 인류의 운명은 과학에 묶여 있다. 과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 더해서 과학은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것이다. 인류가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자연을 좀 더 잘 이해한 자들이 생존에 그만큼 더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텔레비전 시리즈와 이 책은 하나의 실험인 셈이다. 이 책은 텔레비전 시리즈와 같이 진화해왔다. 어떤 의미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했다고 하겠다. 이 책에 사용된 사파와 사진 대부분이 텔레비전 시리즈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영상물에서 따온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독자와 텔레비전 시리즈의 시청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책과 텔레비전 시리즈가 다른 각도에서 제작된 것도 사실이다. 책이 텔레비전에 비해 갖는 장점이 있다. 책의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복잡한 개념이 나오면 독자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
아주 최근에는 비디오 테이프와 비디오 디스크 기술의 발달로 텔레비전도 이러한 장점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됐지만 아직 이 점에 있어서는 텔레비전이 책을 앞지를 수 없다. 제작 과정에서도 책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들기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더 많이 부여한다. 책이 주어진 장에 포함할 내용의 범위와 깊이는 필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이 58분 30초로 규정된 시간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이 텔레비전 시리즈보다 문제들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책에서 다루었지만 텔레비전 시리즈에서는 다루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다. 앨리스와 그녀의 동무들이 고중력과 저중력 상황에서 겪는 일련의 사건을 존 테니얼풍의 그림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그 그림이 텔레비전의 가혹한 편집 과정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집필 중인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 화가 브라운이 그린 애교 만점의 사파들이 이 책에서나마 그래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여간 다행이 아니다. 우주 달력은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방영됐으나 이 책에는 그대로 실을 수가 없었다. 굳이 이유를 밝힌다면 같은 내용이 에덴의 용이라는 나의 책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에서 로켓의 아버지 로버트 고도드의 생애를 이 책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었다. 브로카의 뇌라는 책의 한 장을 전적으로 그의 생애에 할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비전 시리즈의 매 편에 대응되는 장을 이 책에 담아놓았으며 양쪽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애를 썼다. 나는 책의 한 장과 그에 대응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의 한 편이 서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이해를 돕고 독자에게 개념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주제를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말이다. 예를 들며 1장에서는 각종 천체를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뒤에 가서 천체의 종류마다 하나씩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같은 방식을 2장에서 등장하는 돌연변이, 효소, 핵산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인류사에 나타난 위대한 개념들을 시간순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의 사상을 7장에서 처음 취급하게 되는데 이들보다 훨씬 나중에 등장한 요하네스 케플러의 업적을 3장에서 먼저 다룬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까딱 잘못하는 바람에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들의 업적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진가를 더욱 높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스 과학자들이 까딱 잘못하는 바람에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들의 업적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진가를 더욱 높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과학도 인간의 여타 문화활동과 마찬가지로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논의해야 한다. 과학과 과학 이외의 문화활동이 서로 격리돼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 경로가 어떤 시기에는 다른 분야의 발달 경로와 살짝 스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갈릴레이의 경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문제와의 관계가 특히 그러했다. 하다못해 과학을 논하기 위한 텔레비전 영상물 한 편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범세계적 관심사인 군사활동이 비집고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화성에서 바이킹 탐사선이 실제 탐사에 임하기 전에 바이킹 착륙선의 실제 크기와 같은 모형 착륙선을 모하비 사막으로 가져가서 모의 탐사를 수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모의 탐사 시험장 근처 공군 기지에서 폭격 훈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의 실험은 중단되어야만 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의 경험도 재미있다. 이집트 공군이 매일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비행 폭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묵던 호텔이 그들의 기총소사 폭격 훈련의 목표물이었던 것이다.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우리가 겪고 했던 일은 더욱 가관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의 대규모 기동훈련 때문에 촬영 허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받을 수 없어서 우리 계획이 온통 무산될까봐 무척이나 걱정했다. 그들은 누가 보기에도 뻔하게 지하에 막사를 건설하고 있었으며 산허리에 대포와 탱크들을 배치하는 중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무전기가 말썽을 일으켰다. 외진 시골에서 1년의 촬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촬영팀은 의사소통을 무전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무전교신이 체코 공군의 전투 비행단을 놀라게 했던 모양이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기 편대가 우리 머리 위를 계속해서 배회했다.
우리의 촬영 활동이 체코의 국가 안보에 결코 아무런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코 말로 전해들은 다음에야 그들은 우리 상공에서의 배회를 그치고 사라졌다. 그리스, 이집트, 체코, 그 어디에서든 각 나라의 국가안보기구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우리의 촬영 현장에 따라붙었다. 구소련의 칼루가에서 러시아 우주항해학의 선구자인 콘스탄틴 tsiolkovsky의 생에 관한 인터뷰를 촬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 사전에 구소련 당국에 문의도 하고 허가도 요청했으나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반체제 인사들의 재판이 바로 칼루가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촬영팀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어줬다. 우리는 그들의 친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군사 조직의 존재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범세계적 공통 현상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다. 책과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군사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다루겠다고 단단히 다짐했다. 한마디로 과학의 성공은 자정 능력에 있다. 자, 자정이 뭐예요? 스스로 정화하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지. 과학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다. 과학에서는 새로운 실험 결과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전에는 신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미지의 사실이 설명될 수 있는 합리적 현상으로 바뀌어간다. 구장에서 논의한 중성미자의 문제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중성미자라는 포착하기조차 어려운 입자가 태양 내부에서 이론적 예상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10장에서 다루는 문제도 좋은 예다. 현대 우주로는 우주의 물질 밀도가 충분히 커서 멀리 있는 은하들의 후퇴운동을 종국에 가서는 멈추게 할 수 있을 건지, 우주는 그 나이가 무한대인 존재이고 따라서 우주의 창조를 부정할 수 있을지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문제들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레드릭 라인스의 실험이 지고 있는 듯하다. 여기 그건가요? 이게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지금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우주가 계속 팽창할 것이냐 아니면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갈린다고 그래요. 예. 자,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A. 중성미자는 세 개의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데 태양 연구에 쓰이는 중성미자 망원경에는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상태에 있는 것만이 검출된다. B. 중성미자는 빛, 즉 광자와 달리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퍼져 있는 중성미자들의 총 질량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우주는 닫힌 우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의 팽창도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팽창,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레드릭 라인스라는 사람은 우주 팽창을 멈춘다. 그렇죠?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축이 시작이 되겠지. 이쪽 주장을 하는 사람이군요. 자, 미래에 수행될 실험들이 이러한 아이디어의 진위를 밝혀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이라는 이름의 대담한 기획에서는 이미 제시된 지혜에 대한 재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과학학의 위력이며 과학학의 요체인 것이다. 즉, 이 과학의 힘은 뭐란 얘기입니까? 이거죠. 이미 제시된 지혜에 대한 재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새로운 과학적 방법 탐구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이게 과학의 힘. 그러니까 먼 옛날에는 천동설, 태양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학적 탐구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후로는 또 어떻게 돼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은하의 변방에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또 밝혀지게 되었죠. 자, 많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코스모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제한된 지면에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기는 인사말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젠트리리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제작팀에게 감사합니다. 선임 프로듀서 제프리 헤인스타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패스할게요.
다 감사, 땡큐 베리 마치 등등등등등등등등등. 그다음에 출판사 등등등, 텔레비전 등등등등등, 땡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책 집필하면서 자신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패스하겠습니다. 1980년 5월 요때 이 책을 집필을 마쳤나 봐요.